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역 결혼은 10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용심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 쓰는 문제, 특히 이제 그 솔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역이 그 어려운 까닭이 일단은 그 이론 체계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수와 그 도상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언어로서 이제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그 언어로서 제시한 부분마저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론 체계. 오늘날 그 논문이나 저서를 그 쓰다 보면 주제를 제시하고 서론, 본론, 결론의 그 순서대로 이제 본문이 논리적인 연결을 쭉 그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진척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정역은 전혀 그런 어떤 그 선후 인과관계로 끌어가는 논리적인 어떤 관계로 저작이 된 게 아닙니다. 저작이 된 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선언적으로 툭툭 던지는 그런 그 어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역이란 저작을 처음 대하면 너무 그 뭔가 그냥 큰 그 저기 산이 그 가로막혀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그것도 그 분명히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을 그 도구에 의해서 드러낸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컨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솔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저작을 하기 위해서 그 스승인 연담으로부터 받은 학문적인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그게 바로 정역의 그 저작의 동기가 되었고 그걸 어떻게 그 공부를 해서 해결했는지 해결의 과정, 해결의 방법을 얘기를 했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공부했던 참고를 했던 저서들이 바로 이제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 독서 학역은 선천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즉 서경을 읽고 역을 배우면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서경과 주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본인이 학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솔성이다. 성품을 문제로 해서 성품을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제를 풀었다라는 걸 그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역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일부 선생이 그 정역을 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바로 서경과 주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을 보면 이제 서경에는 그 천도가 바로 역수원리다. 천재역수 제영관이 여종척 원화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이라서 윤집 걸중하리라. 그래서 거기에는 솔성의 방법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서경뿐만 아니고요. 그 여러분이 정역시를 살펴보면 윤역이 얘기되고 그 정역이 얘기되고 그럽니다만은 그 윤역이 구체적으로 윤도수가 366일의 윤도수와 365와 4분도제일의 윤도수가 제시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리고 그게 요임금이 제시한 그 윤도수가 다시 말하면 윤역의 1년 그
일수가 366일이라는 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이어서 이제 순임금이 밝힌 또는 제시한 기수가 1년의 기수가 360와 4분도질이다. 현행력이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고, 또 주역을 통해서 계사해 보면은 그 360이 기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그래서 정역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런 자료들이 그 서경과 주역에 분명히 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서경과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는 거 우리가 미루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방법도 그 솔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솔성을 어떻게 하냐 할 때 윤집 기중이라는 집중이라는 얘기를 해요. 윤집 골중 또는 윤집 기중 그러는데, 서경에 의해서 제시한 방법과 논어에서 제시한 방법이 똑같습니다. 논어에서도 역시 천재육수 제여궁한 그 윤집 기중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윤집 기중과 걸중과 그 차이일 뿐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적들을 통해서 보면 그 정역을 공부하는 방법이 제시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미루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실제로 그 정역 본문에서도 솔성이란 문제를 개념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솔성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솔성이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방향에서 본다면 그 본성을 주체로 본성이 작용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주역에서 얘기한다면 실천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본성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관점, 그게 순방향인데, 드러나는 방향에서 솔성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유정유일이라서 윤직골중아래라 할 때의 그 유정유일, 정의라는 것, 용신법을 통해서 정의의 용신법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법이죠. 집중. 그 충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 본성을 자각하는 측면입니다. 그게 이제 주역에서 그 설계에서 보면 궁리, 진성, 지명의 과정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게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중천건계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이 돼 있고, 그 순방향의 측면은 이제 충지공계를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천건계건 충지공계건 모두가 다 그 역방향에서 집중의 문제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개를 보면 64개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역과 서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정역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가 방법을 찾아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역이 이론 체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게 그 주역과 서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역과 서경을 통해서 그 전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출하고 있는 게 정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주역과 정역이 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주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의 전제가 되는 내용들을 정역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이미 주역의 전제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주역과 정역의 내용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주역과 정역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돈의 분삼 이자연 그랬죠. 무의시 보면, 그러니까
돈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여러 이치로 표현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라고 본다면 주역과 정역뿐만이 아니고 서경이나 이런 그 서경과 주역의 내용 역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자들이나 그전 유학자들도 모두가 다 사서 삼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서는 삼경을 근거로 성립이 되었고 삼경이죠. 시경, 서경, 역경의 삼경을 근거로 형성이 되었다. 논어맹자, 대학중용어, 사서. 그런데 그 삼경은 다시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과 시경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가장 근본이 주역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주역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문학적인 측면에서 운문으로 표현하면 시경이 되고 산문으로 표현하면 서경이 된다. 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표현 방식의 차이냐?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아까도 그 얘기를 살펴봤듯이 서경에서는 정치적인 측면이죠. 물론 시경도 정치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그 정서잖아요. 개개인의 그 정서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게 시경이고 그걸 한 나라를 경영하는 그 정치의 측면에서 표현한 게 서경이기 때문에 시경과 서경 그렇다고 해서 뭐 시경이 정치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점이 주안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경의 그 기술 방식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인 천자 또 제후들 천자와 제후 사이에 논의된 거니까 전부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솔성이라는 거예요. 집중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천지역수 제2공안이 그 얘기는 천도라는 도가 바로 네 본성이니 네가 본성을 깨달아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종척 원어와리라. 네가 본성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네가 마침내 원후 지도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그 장자가 남화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유학을 내성외양이라고 했죠. 안으로 성인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외왕 밖으로 천하의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왕 노릇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외양지 도를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주역이다 아니 주역이란다 유학이다 그런 얘기래요. 그런 말이 옳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시 고조선을 지도자인 단군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군 왕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군은 그 종교적인 지도자, 왕검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사실은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얘기는 정신적인 지도자, 각자, 깨달은 자,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내성이라는 말 안으로 성인의 덕을 가진 자가 겉으로는 천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게 그 한결같은 유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학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 많은 비판의 그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무리의 지도자가 될그 자격은 어떠냐? 수기천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준 벼슬을 먼저 그 닦는다 그랬거든요. 하늘의 벼슬이라는 게 뭐예요? 천지역수 제이궁이라는 말처럼 내가 본래 갖고 태어난 그 나의 본래 면목입니다. 내 본래 면목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야 그걸 이제 천작이라 그래야 그 수기 인작이라 그랬어요. 인작을 받을 수 있다니까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주역에도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죠. 충천건계의 그 문헌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체인이 조기 장인이라고 그래서 체인 그 인을 가지고 있어요. 인을 체득한 자, 즉 인이 뭐예요? 내 본성 가운데 하나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비. 그러니까 내 본성을 체득한 자, 깨달은 자만이 조기 장인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줄 수 있다. 동사로 표현하면 그런 거고요.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의 으뜸, 즉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거 한결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되고 서로 이 혼란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고 있는 현상들도 단순하게 특정한 정치적인 지도자들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의 그 의식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격이라는 게 결국은요, 나라의 품격이라는 것, 가치는 경제적이나 또 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외적인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게 국민들의 도덕 의식입니다. 의식 수준. 이거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의식 수준이 높는가에 따라 국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경제나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선진국과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바로 본질적인 문제가 그 국격입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낮냐 이건 문제예요. 결국은 정치인들이 어떤 행태를 하느냐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잘못 생각을 하면 자꾸 그 소수의 지도자들을 책임으로 자꾸 돌리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그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고 했고 그걸 이제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 어쨌든 그러더라도 책임은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국민들 전체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 특히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고 인공지능이 지능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만으로 본다면 도저히 현재 그 인간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인공지능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래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정보를 연산해서 산출해내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데 이거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면 인공지능 그 지배를 받는 거 아니냐 염려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염려들을 하기 전에 염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어떤 문제라고 얘기가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솔성의 문제입니다. 솔성의 문제. 인간이 결국은 AI에 대해서 AI 관계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나라도 제정을 하고 뭐 유엔에서 제정을 하고 뭐 EU에서 제정을 하고 각각 나라마다 제정을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그 제정이 안 돼 있지만 제정을 하게 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려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가 이게 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이 오늘날의 인간은 육신을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뚱아리를 또는 마음이라고 의식이라고. 불교나 이런 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이거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인간의 본래 면목, 인간다움은 뭐라고 해요? 성품이라고 그러잖아. 본성이라고요. 본성이라고 얘기하거나 자성이라고 얘기하던 그
그 성품이에요. 육신도 아니고 그 생각이나 의식, 마음이 아닌 이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온 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반야신경이라는 데서 심신이 공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신이 내가 아니다. 불성인 자성이 나다. 본성이 성품이다 얘기하죠. 그건 똑같아요. 육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도 국리 진성 지명 그래서 성품 성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솔성의 문제입니다. 솔성의 문제. 이걸 벗어나지가 않아요. 솔성의 문제. 근데 그 솔성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순적인 측면과 역적인 측면이 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서는 선천과 후천으로 나눈다면 선천은 역적인 관점, 역생도성의 관점이고 후천은 도생, 역성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성의 문제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는 게 음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정역에서 얘기하는 솔성이 무엇인지, 즉 어떻게 솔성을 할 것인지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이게 바로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법이자 학문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 문제로 집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우리가 정역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건 정역을 공부하는 것도 삶의 과정의 일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정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천 후천이 객관적인 나와 무관한 천지 자연 현상이라면 내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마음으로 그걸 자연 현상을 대하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로 내가 삶을 살아가냐, 그것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하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라면, 즉 나와 무관한 객관적인 자연 현상이라면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뭐 지축이 이렇게 기울었던 게 일어선다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나와 무관한 자연 그 자체의 현상이라면 이거 얘기해봤던데 무슨 의미가 있죠? 단지 그거 하나죠. 언제 그게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미리 어느 지역이 피해가 더 그 많은지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적은 지역은 어떻고 많은 지역은 어떤지 이제 그걸 안다면 그거 도망은 갈 수는 있겠죠. 그 지역을 피해 갈 수는 있겠죠. 일부 사람들이 그 정역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예언을 할 때 그 지축이 일어서는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변화가 당연히 그 인명의 피해가 많을 텐데 가장 피해가 없는 게 바로 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한국에 지구 80억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우리만 살고 다른 나라는 죽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극적인 측면은 할 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천지자연을 어찌할 수 없다라면 그게 알아도 그 알미 반쪽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그걸 어찌할 수 없다면 반쪽이잖아요. 근데 이 정역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만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지가 비일월이면 공각이요. 일월이 없으면 천지에 일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와 같고 빈 껍데기고 일월에 비지인이면 허영이니라 그랬잖아요. 일월에 사람이 없으면 실체가 아닌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인간도 이 천지 일월 자연과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그냥 구성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우주 전체의 구성원이지만 구성원이 전체가 이 구성 요소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게 정역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비지인이면 허영이라고.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그 실제의 모습에 실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림자가 주인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천지일월과 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연과 함께.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동아시아에서 주역이나 서경뿐만 아니고 불교나 이런 그 여러 그 동아시아의 사상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전일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와 구성 요소인 인간을 비롯해 수많은 생명 현상들이 그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전체적인 건 물건적으로 생각하면 전체와 구분을 전혀 나눠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 천지 자연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어떤 그 결론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분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계를 느끼고서는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바로 부분으로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전일적인 세계관, 유기체적인 세계관이라고 본다면 부분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물건적인 사고예요. 사건적인 사고는 부분과 전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분과 전체가 둘이 아닌 관점에서 매 순간순간 다양하게 드러나는 게 변화하면서 드러나는 게 바로 주역과 특히 정역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건적인 시간으로서 과거, 미래를 자꾸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영원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전체와 부분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동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쓰는 문제, 용심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그 용심이 육신을 통해서 언행으로 드러날 때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역의 내용은 어찌 보면 그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 어금조냥은 선천신법지학이요 조양요르번 후천성리도라고 얘기하는 도학이 중심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도학이 좀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도학으로 지배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심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역적인 관점에서는 용심이 먼저이고 용심의 그 지적인 문제가 중심이고 다음에 이제 운신의 문제,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행어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정역은 반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학으로 본다면 조양요르문 후천성리도를 바탕으로 해서 어금조냐 선천신법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정역에서의 그 예구자는 역자는 역야라고 그랬잖아요. 역은 역이다 그랬죠. 책령역자. 근데 그 역수 원리가 뭐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냐면 하도와 낙서를 중심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도와 낙서 원리는 어쨌다고 그래서 후천에서 선천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천지의 도는 천지의 도는 바로 주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유형직형, 무형직형, 유형직형, 기재미재라고 그랬죠. 기재.
기재, 미재.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도하고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간단하다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음양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음양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조양유름이에요. 양을 고르고 음을 그 법칙으로 삼는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그 순방향에서 보면은요,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안의 성품과 밖의 이 또는 도가 둘이 아닌데 그 하나인 자리가 마음을 통하고 육신을 통해서 뭘로 드러나느냐? 조양유름의 행으로, 언행으로 드러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성리의 도예요. 그냥 작용, 성리의 도가 작용이 신법의 학으로 드러난다. 매 순간에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관점에서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이제 그 조양유름이 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양을 고르고 음을 법칙으로 삼는다는 얘기는요, 양은 뭐고 음이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양은 어째요? 태양을 얘기를 하고 음은 태음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바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양은 항상한 겁니다. 항상한 걸 상징해. 그러니까 음양을 통해서 지금 상징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양은 뭡니까? 항상한 성리죠.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항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태양 항상은 성품이 온전하고 이치가 곱기 때문이다. 성전이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이 상징하는 건 성리, 성과 이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경계를 상징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이거를 자연현상의 그 해와 달로 표현하면 해는 어때요? 태양은 해는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항상 하는 거고 태음은 어때요? 달은 뜨거워진다고 그랬죠. 이제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면 즉 지구와 달과 태양의 관계를 보면요. 달은 항상 뜨거워지잖아요. 15일을 단위로 해서 초삼일에부터 조그맣게 한쪽으로 나왔다가 이게 점점점 자라가지고 원이 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보름이 되면은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16일부터는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반대로 줄어들어가지고 28일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 항상하다는 얘기는 불이의 경계, 소위 말하는 변함이 없는 불역의 관계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죠. 불역의 관계. 여기는 변역의 관계고. 그럼 태음은 뭘 상징해요? 변역의 관계를 상징해요. 변역. 불역이 아닌 변역. 그러니까 여기는 현상을 얘기한다면 태양은 근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태음인 어쩐다 그래서 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멸이 됐다가 사라졌다가 자라난다. 그죠? 맞잖아요. 선천에는 소멸됐다가 자라나고 후천에는 어때요? 또 다시 선으로 나누면 자란 것이 또 소멸이 돼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영이 기어라고 그러잖아요. 수가 차면 즉 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15일까지 되면 기가 비워진다. 기가 비워지면 어때요? 이가 채워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혼은 기한이 선천이라고 그랬죠. 채워졌다가 비워진 건 기고 그건 선천의 문제이고 소장은 니안이 후천이라고 했습니다. 소멸이 되었다가 점점 자라난 건 니니 후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천과 선천은 기중심이고 후천은 이중심이다. 이게 지금 전부 뭘 얘기하고 있죠? 태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지금 항상하기 때문에 소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천의 도는 굴신이요 선천의 도는 진태니라.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후천의 문제는 태음처럼 변하는 현상의 문제이지
태양처럼 항상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 항상한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 그 항상한 경계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원천이라고 하잖아요. 원천. 여러분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게 이게 일관이 돼 있잖아요. 보면 이건 원천의 문제이고 태음 변하는 현상의 측면에서 비로소 후천과 선천의 문제가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선후천의 문제를 현상을 중심으로 보고 원천이라는 항상한 측면을 보지 못하면 정액의 세계는 선후천의 문제를 제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에 얽매여서 현상만을 이해를 하게 된다. 우리가 현상만을 이해하게 되면 현상의 근원을 배제를 시켜버린다면 이게 과학과 다를 게 없잖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역이나 정액을 굳이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선후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지도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솔성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나 밖에 객관적인 실체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내면화시켜서 나와 둘이 아닌 경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나와 둘이 아닌 불의 경계 바로 불의 경계고 근원의 경계다. 그러니까 주객을 넘어서 있는 경계다. 인간으로서 나와 대상으로서 자연을 넘어서 있는 경계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안 하면 정역이나 주역의 세계는 그뿐만이 아니죠. 불교의 세계도 역시 드러나지가 않고 힌두교가 됐든 뭐 그 노장이 됐든 근원적인 세계는 결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시공의 그 현상에서 머물러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후천은 뭐예요? 이의 세계는 어쩐다고요? 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굽혀져 딱 펴진다. 그러니까 선천에는 안 나타났다가 후천에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선천의 정은 진텐이라고 했죠. 기는 어때요? 나아갔다가 물러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채워졌다가 비워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진태지정이 뭐예요? 선천이죠. 선천 월영이 월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달이 채워지고 달이 비워지는 것이며 굴신지도는 뭐라고 그랬죠? 굴신은 후천지도라. 후천지도는 월소의 월장이냐. 달이 소멸이 됐다가 다시 자라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현상으로 보면 굴신지도인 월소의 월장이라고 보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현상의 측면에서는 이게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후천지도입니다. 후천이 선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부터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진태지정은 월영이 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이 가득 찼다가 비어지는 건 후보름이잖아요. 15일입니다. 후보름. 그리고 굴신지도는 월소의 월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천의 15일이 후천의 15일 단위로 이제 선천과 후천을 나누면 선천과 후천이 뒤바뀌어야 되니까 그 무진무술초하루가 개미 개축초하루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무진무술이 초하루가 됐는데 개미 개축 초하루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게 요게 15일이 선천에서 후천이 15일이 초하루로 옮겨져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면요. 그런 뜻이 내면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유 구조로 보면 후천이 선천으로 바뀌어야 된다. 선천이 후천이 구조가 아니라 후천이 선천의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용심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용심법이 중심이 되고 다음에 운신이 아니라 운용이 아니라 운용도 거꾸로 돼 있잖아요. 운용이라고 그러죠. 영운이 아니고.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앞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어금 조양을 먼저 보면 어때요? 음은 뭐예요? 이 현상, 즉 변화하는 현상을 억누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하는 현상을 향하는 마음, 변하는 현상을 따라서 수많은 모습이나 소리나 모습이나 이런 변하는 현상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려나가는 것을
누른다, 억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따라가는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바꾸는 겁니다. 바꾸어서 변화시킨다. 자, 내가 있고 밖에 수많은 현상들이 있을 때 그 현상을 따라가는 마음을 되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되돌려서 어쩐다고요? 조냥한다. 항상한 경계, 즉 성품의 세계로 향한다. 그게 받든다라고 얘기해 보면 그게 선천적인 신법이고 그게 바로 이러한 신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문제 결국은 신법의 문제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어때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다시 어떻습니까? 학을 통해서 후천인 성리의 도에 이른다. 그래서 학도가 돼버리죠. 성리의 도 측면에서 보면 성품과 이치가 둘이 아닌 하나의 경계는 항상한 현상과 항상한 근원과 형이상과 성품과 변화하는 현상이 둘이 아니어서 음양이 조율되는 경계이다. 그래서 조양유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양유름은 성리의 도이다. 성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금조냥은 신법의 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학도 측면에서 보겠지만 도학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그 성리의 도가 조양유름의 운신으로 생명현상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현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현상은 언제나 분리의 경계예요.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닌 경계다. 둘이 다 음과 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음과 양으로 나타나는데 음양은 어때요? 언제나 음양이 두 차원으로 본다면 항상한 근원과 현상으로 둘러본다면 현상과 근원이 서로 다르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근원은 현상을 향하고 현상은 근원을 향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현상의 즉 불의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의 불의로 드러나는 게 바로 조양유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그게 현상을 보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근원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함을 바로 조양유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역의 관점이 여기서 드러나죠. 이제 후천이 선천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그대로 우리 인간 자신을 보면 인간 자신은 조양유름 후천 성리의 도구 측면에서 어때요? 성품이 그대로 내 마음을 통해서 언행의 생명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비니 선악이니 대손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의 나를 떠나서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나를 찾아야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관점에서 즉 현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현상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그런 마음을 벗어나서 근원이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어금조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행이다라 얘기하고 수기다라고 얘기하고 학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이제 행이다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미 먼저 이루어져야 행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매 순간 본래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게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그러니까 굳이 나를 떠나서 지금 여기 삶을 떠나서 다른 삶을 이상적인 삶을 찾을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를 떠나고 지금을 떠나서 미래에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나를 떠나서 다른 어떤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찌 보면 그 생각을 완전히 전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은 불교나 이런 데서 본래 부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사는 거지. 중생이라면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돼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성불이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자, 본래 부처라면 어때요? 수행을 통해서 견성 성불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대상화시켜서 마치 그 지금 여기에 나와 별결삼인 것처럼 대상화시켜 놓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상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생각의 틀과는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하게 된 게 정역의 관점이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